앞으로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전술을 좀 할 건지에 대한 좀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만든 여기에 오늘 그 자유 아카데미 제5기라고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죠, 인식.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게.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저는 현재 이거를 이념 전쟁기다라고 지금 봅니다. 이념 전쟁이다. 이념을 가지고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이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인식을 아직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어쨌든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뭘 가지고 전쟁하느냐? 이념을 가지고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념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사상,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떻든 이승만, 박정희를 거쳐서 나라가 어떤 자유로운 나라가 됐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현재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정치는 뭐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뭔가 좀 좋지 못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갖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일반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안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게 현재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인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전쟁이냐? 이념 전쟁이죠. 근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처음 부닥뜨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근세사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제1의 이념 전쟁기가 있습니다. 1 이념 전쟁기. 자, 이게 언제였느냐? 이게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이 기간 3년 동안이 이때 미군정이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이었죠. 이 3년 동안에 이 3년간의 역사를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은 그때의 이념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태어나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이 당시의 역사를 제대로 돌이켜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대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남북이 딱 갈라져 있었죠. 38선을 경결해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했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점령한 북쪽은 이게 다 공산화가 됐죠. 뭐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공산화 됐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남한에서 미국이 점령했던 남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점령을 했던 미국이 어떤 정책을 폈냐. 초기에는 좌우합작을 추진했습니다. 좌우합작. 그래서 이때 좌라는 게 소위 공산주의고 우라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때 미국은 2차 대전 때 소련과 동맹국이었죠. 소련과 연합해서 독일과 일본과 이렇게 싸운 그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초기에 미국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소련의 간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간첩이 미국의 국무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소련의 간첩이 있었고, 그게 다 역사적으로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미국은 그 당시에 초기에 좌우합작을 추진했거든요. 이게 처음에 어디서 했느냐? 이게 동유럽에서 문제였습니다. 동유럽. 동구라파에 소련이
그 동유럽의 국가들을 미국이 다 좌우합작을 다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동유럽 국가들이 좌우합작을 거쳐가지고 다 공산화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이런 거를 잘 몰랐기도 하고 정책을 그렇게 폈던 겁니다. 그런데 소련 동유럽에서 좌우합작을 인정하다 보니까 다 공산화가 되고 나니까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정책을 바꾸었어요. 그게 언제나 1947년 3월입니다. 이게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트루먼 독트린. 이때에 미국이 1947년 3월 달, 그러니까 1945년 8월부터 1947년 3월까지 약 1년 한 10개월 가까이 되죠. 1년,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정책은 좌우합작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다, 동유럽은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우파에서 이승만이 없었다면 좌우합작으로 갔습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좌우합작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와 타협을 하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이승만은 끝까지 버텼어요. 만약 이승만이 버티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좌우합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다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승만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우리는 좌우합작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김구도 그때 이승만과 처음에는 같은 노선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김구와 이승만을 배제했습니다. 김구의 임시정부도 다 인정 안 하고, 이승만도 배제하고, 이승만도 아예 제거하려고까지 했어요. 역사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유럽은 다 공산화됐는데, 그때 그리스하고 터키, 그러니까 동유럽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와 터키가 또 좌우합작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와 터키를 이 소련에 이렇게 이제 좌우합작을 거쳐서 공산화를 하면 안 되겠다 했고, 미국이 이제 이때 비로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이때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만약에 트루먼 독트린이 그때 발표되지 아니하고 미국이 이 정책을 좌우합작 정책 그대로 계속 폈다면 우리도 좌우합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소위 반공으로 돌아선 거예요. 공산주의하고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좌우합작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 공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이 공산화된 걸 보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와 터키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그걸 이제 그때서야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거부하고 배관시했던 이승만을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남한까지도 다 공산화됐다. 그건 뭐 역사적 필연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반공으로 돌아서면서 남한의 단독 정부, 근데 북한은 이미 다 사회주의 정권이 이미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에서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이승만이 추진을 했는데,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방해하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이게 사실상 내전 상태였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전이 이 당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대구 10월 폭동. 자, 이거는 1940년 3월 이전이에요. 1946년 10월 달에 이렇게 대구 10월 폭동이 일어났고, 대구 10월 폭동하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세 개의 사건이 이 미군 정기에 일어났던 세 건의 내란 사태였습니다. 이 내란은 뭘 목적으로 했느냐?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의 수립을 방해하고 공산화하려고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내란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그 세 가지, 이 전쟁이,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었죠. 이걸 이제 이때에, 어쨌든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공산화되지 않은 걸 막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48년도 8월 달에 대한민국 성립하고 나서 이후에 김일성은 이걸 전복하려고
결국 6.25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런 미군정 3년간의 세 건의 내란과 다음에 6.25 전쟁을 우리가 다 겪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이 역사를. 예. 그래서 이 이념 전쟁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이 이때의 이념 전쟁과 유사한, 아주 유사한 이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 그래서 이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란 건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나만의 목숨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다 걸어야 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 이걸 공감해야 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이런 인식이 아직 없어요. 이런 인식이 아직 없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먼저 깨어난 사람,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런 인식을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도 좀 먼저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직 깨어있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을 우리가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우고, 그래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자, 봅시다. 6.25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1946년도에 이때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상대로 우리나라가 남한이 어떤 체제로 가는 게 좋으냐, 우리 국민들이 뭘 좋아하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게 몇 월 달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때 사회주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10몇 프로인가? 공산주의인데,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일반 국민들이 뭐가 뭔지도 몰랐다고 봐야죠.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합계가 그때 한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한 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자 하면은 공산화된 거예요. 그때. 근데 이때는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그때보다는 다 이제 공부도 많이 많이 깨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념에 대한 공부를 거의 지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념에 대한 문맹이다. 지금도 문맹이라는 게 그를 모르는 게 아니고 사상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도 지지율이 40몇 프로 된다 안 합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문맹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주의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라.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단지 문재인이가 좀 사람 좋게 생기고 국민들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표를 찍고 있고,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리고 나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10%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10% 이하다. 예. 만약 그게 뭔지 알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뭡니까? 결국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 안 하는 게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기본은 근본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가가 정말 관리하는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과연 좋아할 사람이 있겠나 이거죠. 제가 볼 땐 그걸 좋아할 사람이 저는 10%도 안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좌파가 다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치뿐만 아니고, 정치뿐만 아니에요. 정치만 아니고 문화 권력,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보면은 우파가 제대로 승리하고 있는 분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 왜 그렇게 됐나 이지? 왜 그렇게? 이걸 제대로 학습을 하고 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다 할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이 하는 노릇을 보면은 공산주의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노골적으로 안 해요. 왜? 공산주의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극단주의라고 생각이 때문에. 지금은 근데 사회주의 하겠다는 걸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정권에서. 사회주의 하겠다 이거지. 예? 그래, 지금 사람들이 점점 그게 이제 익숙해 가는 거야. 점점 익숙해 갑니다. 예.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낸 정책들 다 보세요. 다 사회주의화 가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런데 하물며 2022년 3월 9일. 저는 이 날짜가 문제니까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예요. 내후년 대통령 선거 때 또다시 우파가 진다면, 저희 좌파의 정권이 또다시 된다면, 그때는 더욱 노골화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모든 정책을 국유화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벌써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지금 재산 가진 사람은 재산이 점점 지금 뺏기가고 있는 걸 지금 느낄 거예요. 지금 뭐 세금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을 모든 거 다 국가가 지금 관장하는 쪽으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2022년 3월 9일에 또다시 정권이 좌파에게 또 넘어간다면 그때는 더 이상 눈치를 이제는 안 볼 거란 얘기죠. 이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에 2022년 3월 9일에 이때에 우파가 지면은 끝이다 이거죠. 끝. 뭐 그때 가서 뭐 이것저것 해봐야 저는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때 2022년 3월 9일에 우파가 이기기 위한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저는 저 혼자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잠도 안 올 정도로 안타까운데, 이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 전술에 우파의 리더들이 없어요. 너무나 저는 그게 안타까운데, 자, 그럼 지금 한번 봅시다. 왜 좌파에게 다 뺏기느냐? 좌파가 이긴 비결이 있다 이게요. 좌파한테 배워야 돼. 좌파한테 배우자. 그걸 해야 됩니다. 좌파한테 어떻게 배우냐? 6.25 전쟁을, 그러니까 이게 해방 공간에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이런 내란을 일으킨 이자들이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다 졌잖아요. 그래갖고 6.25 전쟁 일으켜갖고 이제 이 전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저도 이렇게 막았단 말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소위 남한에서 좌파는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좌파가 씨가 말랐는데 그게 뿌리가 남아가지고 슬금슬금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다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좌파가 그렇게 이 모든 권력을 다 잡았는지, 그들은 어떤 정책을 전략 전술을 폈는지 이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파가 이게 1년 4개월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역으로 그 전략 전술을 역으로 활용하고 실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좌파들이 1950년 6.25 전쟁, 1953년 휴전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 70년. 그들은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래에서부터 힘을 길러온 거예요. 그 70년. 그래서 이게 어느 걸 계기로 하느냐? 1986년이 계기가 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1986년도 그리고 1987년도 그때에 그 전까지의 좌파 운동은 대중과 결합된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까지의 이런 공산당, 지하당 이렇게 적발하는 간첩 사건들 보면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매치 해갖고 막 하려다가 막 다 덜통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1986년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대중과 결합하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저들의. 그 변화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 누구냐? 김영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환을 알아야 돼. 김영환이라는 인물이 서울법대 82학번이에요. 서울법대 82학번. 서울법대 합격할 정도니까 머리가 좋죠. 이 친구가, 김영환이라는 이 친구가 서울법대 82학번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위 학생 운동을 했는데 그 이전에 학생 운동하고 이 친구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돼. 성공한. 그 이전에는 뭐 했느냐? 그 이전에 김영환이 이전에 그 대학가의 운동권은 소위 말해서 PD계예요, PD. 우리가 PDNL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PD와 NL. 김영환 이전에 대학 운동권은 PD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PD라는 건 뭐냐? People's Democracy예요. People's Democracy.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게 정통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정통 막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정통 막스 레닌주의에 기반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게 PD 계열이에요. 그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백모 박승현이에요. 이론가. 지금 우리 백모 박승현이 유튜브 하잖아요. 백모 박승현이 PD 계열의 이론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NL은 뭐냐? National Liberation.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이에요. 그게 민족 해방. 그러니까 PD 계열은 원래 공산주의라는 거는 당시 막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1948년도 발표했는데 그때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구호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막스 레닌주의는 국가를 인정 안 해요. 민족도 인정 안 해요. 계급만 인정하는 거야, 계급.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리고 공산사회를 건설하자. 이게 막스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혁명의 그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PD계열은 뭐냐? 이거는 민족이 없는 거야.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민족과 국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쪽에 원래 공산 이론은. 그리고 그 기본 바탕은 뭐냐? 유물론, 유물론.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게 물질이 기반이 되고 정신은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생산, 양식, 이게 기본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정신은 그냥 그 수반에 따라간다. 피동적인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막스 엥겔스가 주장한 원래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80년도 하반기 가면서 점점 몰락해 갔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게 소련이고, 소련과 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화된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한 몇십 년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죠. 공산주의 이론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 이론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지상낙원을 건설하자는데 그거 싫어서 누가 있습니까? 억압과 착취와 차별이 없는 지상낙원. 그게 거의 종교적 신념입니다. 기독교 믿는 분들은 뭐 이게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이제 믿음 있겠지만 이 공산당들은 살아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론이 나쁘다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젊어서 공산주의자가 안 된 자는 가슴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처음에 배운 사람들은 가슴이 다 뛰었어요. 내가 뭔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 민중을 위해서 나 모두 걸자. 그게 공산혁명가가 되는 길인 거야.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닥치니까 아니다 이거죠. 현실은 아닌 거야. 현실은 아닌 거야. 그럼 현실을 깨달으면 나이가 들고 뭔가 경험이 쌓이고 이자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공산주의자다. 이거는 머리가 없는 자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 정권에서 소위 좌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머리가 없는 놈들이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NL이라는 거를 김용환이라는 인물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생적 주체 사상을 퍼뜨린 인물이 김용환입니다. 자생적,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간첩인이라서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김용환은 지가 막 학습한 거야. 주체 사상 공부를 지가 학습해 보니까 이 PD 계열 쪽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물적인 기반이 훨씬 중요하다 했는데 이제 이 김용환이가 주체 사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뭔가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가치를 내세운 거예요. 그 새로운 가치가 뭐냐?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거의 주체 사상. 그러니까 어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물적 기반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피동적인 걸로 원래 공산주의 이론은 그런 것인데, 그리고 민족이란 것도
없단 말이야. 국가도 없고 어디 계급이 있는데 이 김일성은 아닌 거야. 사람이 중요하다. 인민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족을 내세운 거예요.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인 감성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내세우면서 그 전에 공산당 막스 레닌이 했던 그런 어떤 것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거야. 그 김영환이는 그렇게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주체 사상이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이다 하고 김영환이가 대학가에서 이를 퍼뜨린 거예요. 이 퍼뜨리면서 어떻게 퍼뜨렸느냐. 소위 PD 계열은 기본이 막스 엥겔스거든요. 막스 엥겔스의 이론, 막스 레닌, 그리고 모택동까지 그 이론을 공부를 해야 돼. 이쪽은 PD는 막 학습을 공부를 막 시킨 거예요. 근데 NL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NL은 뭘 주장했느냐, 이때는 성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품론. 그러니까 공산혁명가는 말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 당시 미국의 이런 미국에 우리는 식민지다 이렇게 봤거든. 반식민 봉건 체제가 우리 사회인데 이거를 무너뜨리려면은 미국을 쫓아내려면 그 혁명을 일으킨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체 세력은 누가 돼야 되느냐. PD에서는 막스 엥겔스 레닌주의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NL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야. 거의 김영하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유혁명가, 공산혁명가의 자질, 품성이 중요하다. 그 품성은 뭐냐?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품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김영환이가 쓴 그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중요한 거예요. 미국을 쫓아내고 북한과 합쳐가지고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자 이렇게 나갔다 보니까 이게 학생운동권에 먹히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 소련과 동구라파가 공산주의가 몰락해가는 걸 보고 새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김일성이가 내세우면서 미국과 그냥 막 맞먹는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민족적 영웅으로 치왔던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은 또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 무장 독립 투쟁했다. 정통성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이 주체 사상을 내세운 그거를 전 대학가에 쫙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영하가 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클을 해체했어요. 대학가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서클 레슨 수업에 있었는데 김영환이는 대학가에 서클을 이제 필요 없고 학회 중심으로 가자. 이래갖고 학생회를 전부 다 주체 사상을 공부한 애들로 꽉 채운 거야. 이게 1986년도에 거의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내세웠느냐?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원래 대중 속으로 한 건 누가 했냐? 원래 레닌이 주장했던 겁니다. 레닌이 그 소련의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으로 쪽으로 들어가서 대중을 지도해야 된다. 그게 뭐냐? 통일전선 전략이에요. 통일전선 전략. 그러니까 레닌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전략이 통일전선 전략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을 때 가장 핵심 전략은 통일전선 전략이다. 이거를 그게 성공인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우파가 승리하려면 역으로 통일전선 전략과 같은 전략을 써야 돼. 지금 지우개 뒤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 예. 요 얘기는 내가 자, 지금 저는 이제 이 날 2022년 3월 9일 자, 이 날짜를 우리가 D-Day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또다시 자판한테 지면은 끝이다. 그때 대해서는 다 재산 다 있는 사람 재산 팔았고 외국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다 빼앗겼기 때문에. 거의 공산했던 나라가 다 그런 전체 다 밟았습니다. 벌써 이미 세금 가지고 지금 다 빼들고 있잖아요.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때 되면은 정권 빼앗기면은 아마 거의 국유화 쪽으로 갈 거예요.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기업의 어떤 자유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 날짜에 지면은 안 된다 이거지. 이게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데 그러면은 이 공산주의자들 한 전략을 역으로 벤치마킹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전에 지금 우파에서도
이 뭐 이념 얘기하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얘기하지 말자는 사람 있잖아요. 이념을 우리 하지 말자. 누가 합니까? 그 얘기를. 김종인이가 하고 있어요. 김종인이가 국민의힘 당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념 얘기 하지 말자, 우리. 그 색깔을 치우자. 하고 김종인이가 나서고 있잖아요. 그게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이 참 너무나 한심스럽게 100명 넘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정권을 뺏어와야 될 책임 있는 당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힘으로 뭔가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목표, 이게 뭡니까? 공산사회의 건설입니다. 공산사회란 뭐냐? 모두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죠. 너무나 꿈 같은 사회. 지상 낙원이에요. 자기가 뭐 능력껏 일하고 필요만큼 배분받고, 이 공산사회 대표적인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집을 보면은 우리가 가정이 우리 공산사회의 이상적인 형태예요. 아버지, 어머니, 각자 아이들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 배분하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단체, 시민단체, 뭐 조그만 단체 있잖아요. 양세병잡도 비슷한데 조그만 단체에서 개인을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단체의 목표를 내세우고 공동체의 가치를 내세우고, 이게 공산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걸 해요. 굉장히 뭔가 비슷한 걸 느껴.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쁜 게 아니라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밑에 다 똑같이 그렇으면 이거 내거 따지면 됩니까? 안 되지. 예?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요거는 공산사회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을 맞대는 소규모 집단. 이거는 공산사회가 돼야 돼. 여기는 뭔가 공동체를 내세우고 해야 되는데, 요걸 딱 넘어선 순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예? 익명, 이거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소규모 집단은 공산사회가 되는데, 모르는 익명의 다수, 대규모 집단. 이거 뭡니까? 우리가 크게 국가 사회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에도 이 논리를 적용을 하자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 논리를 적용하면은 안 돼요. 이론은 좋은데 실제가 안 된다니까. 그게 이미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이론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거지. 책을 통해서 절대 못 이깁니다. 뭘 가지고 이기느냐? 진실을 갖고 이겼죠. 진실, 역사적 진실, 그것도.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학습을 해야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대규모 사회에서, 자, 여기서는 뭐가 강조돼야 되느냐? 여기는 여기까지는 공동체가 강조가 돼요. 공동체는 다시 말해서 집단이고,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거기에다가 주의를 붙이면 전체주의,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다 좌파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 구분할 때, 원래 좌파, 우파가 최초에 생길 때는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이 의장석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뭔가 급진주의고, 뭐 이런 쪽이고, 오른쪽은 좀 온거나 이런 쪽이, 그래서 좌파, 우파 갈라졌는데, 지금 현대는 좌파, 우파를 어떻게 가르느냐? 좌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우파는 뭐 자본주의, 꼭 그런 개념은 이제는 그 개념 벗어나야 됩니다. 좌파는 집단을 우선하는 가치. 이거 다른 말로 전체를 우선하는 가치예요. 달리 말하면 공익을 앞세우는 가치예요. 공익.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쪽의 우파는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 특히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가장 소중한 거야. 가장 소중하고, 개인은, 이건 다른 말, 사익이죠, 사익.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 이렇게 대변하면은 사익을,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공익보다 앞세운 게 뭔가 좀 너무나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현실을 모를 때는
이게 먹힙니다. 공익을 앞세우는 이 가치가 먹히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야, 민족주의. 민족을 앞장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민족을 앞장세웠거든요. 그건 사실 좌파적 가치예요. 이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인물이 우리 우파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인물들인 건 맞아요. 맞는데 뭘 못했느냐? 이걸 못한 거야.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게 하는 이건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신혁명은 뭐냐? 이게 저는 서구에서는 이게 뭐라 됐냐? 서구에서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저는 그래 봅니다. 목사님도 계시지만 서구의 보수주의의 뿌리가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봐요. 이 종교개혁은 뭐냐?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프로테스트. 뭔가 질문하고 저항하고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리가 이제 천주교 있고 교황이 있고 교황에서 착 이렇게 명령이 전달되는 이게 일종의 가톨릭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가톨릭에서 정한 교리가 신자들에게 그대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면죄부 판매까지 나갔잖아요.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면죄부라고 하면서 이제 사후의 세계를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이라고 이런 개념을 만든가. 이 연옥에서 이렇게 막 고생하고 허덕이고 있는 이 우리 나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연옥에 있는 그걸 구출해야 된다. 면죄부 그렇게 면죄부 팔았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죽어서 뭐 천국 간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막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유교 제사 짓는 거 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연옥에 들어가서 혹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든 끌어당기고 다음 천국으로 보내려면은 이 돈 내라 이거지. 그게 면죄부야.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 성경에 없다 이거죠. 교황이 지 돈 벌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루트가 반박을 했죠. 그게 반박한 게 프로테스트. 그러가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성경을 보라. 오로지 성경. 그게 루트가 한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루트와 그 다음 칼빈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로 인해서 성경을 개개인이 다 보게끔 만들었죠. 그 당시 그 이전만 해도 성경은 교회가 독점했다 이지. 다 뭐 일반으로 번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신부나 뭐 교회에서 정하는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그 당시 천주교 중세 가톨릭 사회고, 그게 암흑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개인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냐?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마주치는 거야. 1대1로. 목사님의 역할은 단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거 꼭까지만 목사님 하시고, 각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만나라 이지. 그러면서 뭘 발견하느냐? 소명. 이 소명이란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내려보낼 때 네가 죽기 전까지 네가 해야 할 일, 그거잖아. 자기가 해야 될 일의 발견.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이 이래 해라 하고 그걸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 찾아라 이거지.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결국은 개인이라는 게 나와. 나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거. 이게 근대를 일으킨 가장 위대한 정신혁명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게 서구에서 그거는 일어났다 이지. 종교개혁이 뭔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게 뭐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 가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 간에 전쟁하고 뭐 죽이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니까, 서구는. 그걸 통해서 각자가 개인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치열한 자기 자신의 발견. 이게 서구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소위 보수주의와 우리가 이제 진영을 가를 때, 이념 진영을 가를 때 우리 진보와 보수 이렇게 구분 통상 하잖아요. 진보와 보수, 진보 대 보수. 저는 이 보수라는 이 구분을 무지무지해가 저는 싫어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왜? 모른다 이기지. 보수주의가 뭔지 모른다 이기지. 자, 보수주의라고 우리가, 보수라고 우리 지금도 보면은 우파의 유튜브 보면은 정규제도, 나 정규제 역시 존경하는데 지금 맨날 보수해서 나 그 소리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갑제도 그렇지. 조갑제도 보수. 우파의 지도부라도 맞다. 우리 보수 진정.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학습을 해야 된다. 좌파가 정권을 잡은 기본이 학습이에요. 그들은. 이 학습에는 뭐냐? 좌파적 가치를 계속 심어주는 거야. 계속.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좌파적 가치를 심어주고, 북한 같으면 김일성이가 완전히 민족의 태양이고, 어릴 때부터 심어주자. 그러니까 뭡니까? 아시아 경기 왔고, 장군님 비 맞는다고 뛰 나와가지고, 울어서 하여튼 미친 짓들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 사람이 그렇게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학습을 통해서, 이 학습은 뭐냐? 그들은 첫째, 이제 딱 최종 목표가 정해지고, 이 전략 전술이 정해지고, 한번 딱 이런 쭉 일관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배소.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세뇌. 이게 현대의 소위 좌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산주의가 좌파고, 이쪽에 뭡니까? 반공을 외치는 국가주의. 박정희도 그렇잖아요. 국가주의였거든. 북강병을 외치고, 국가민족을 외치고. 원래 그게 좌파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나라를 세우고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한 것까지는 참으로 잘했지만, 이 두 사람이 못한 게 하나 있다. 뭐냐? 정신혁명을 못 일으킨 거야. 우리 국민들에게. 각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직접, 하나님도 좋고, 아니면 뭔가 같이 인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소명을 발견하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그게 논리가 딱 맞다고 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논리인데, 기독교 안 믿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지. 그럼 뭔가 이 핵심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핵심 가치.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소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자유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많이 배웠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많이 듣고 했는데, 자유주의라는 것이 뭐냐? 사실 제가 우리 학습에 이제 좀 더 나가서 중급과정, 심화과정도 제가 초안 잡아놨는데, 거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유주의예요. 도대체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이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 말은, 자유주의는 우리가 신념해야 될 가치가 맞아요. 리버럴리즘이에요. 리버럴리즘 해가지고, 이점이 붙은 게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주의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커뮤니즘, 사회주의, 소셜리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끝에 이점이 붙으면 다 뭔가 가치를 내포한 주의가 돼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는 번역이 잘못했다. 언론이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이 번역했겠죠.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현대 용어는 다 일본 사람 번역한 거거든. 근데 민주주의라는 걸 데모크라시죠. 이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는 이점이 아니에요. 끝에 크라시가 붙잖아. 크라시가 붙는 거는 가치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번역이 잘못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억수 좋은 것처럼, 가치를 내포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학습받아 왔어요. 그것도 소위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화했다. 지금 정권 잡은 놈들이 맨날 한 소리가 자기들 민주화 운동했다 하잖아요. 민주화 운동했다고 그거를 뭔가 훈장처럼 지금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번역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데모크라시 말고 크라시가 붙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크라시가 있고 아리스토크라시,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 이 세 개가 있어요. 오토크라시, 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이 세 개거든요. 크라시가 붙는 거는, 오토는 지 혼자 결정한, 이건 의사결정, 정치적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오토크라시는 혼자서 결정하는 거. 이게 독재죠, 독재 정치. 아리스토크라시, 아리스토라는 거는 소수의 집단, 예? 일종의 귀족 정치라는데 소수의 귀족들이 의사결정하는 거. 이게 아리스토크라시예요. 그게 귀족 정치라고 번역합니다. 데모크라시는, 데모라는 거는 다수거든, 대중이거든. 그래서 이건 번역은 대중 정치라고 번역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중 정치가, 그러면 대중 정치가 민주주의가 좋으냐? 우리가 독재와 민주 구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 중에 독재와 민주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독재는 나쁜 거, 민주는 좋은 거, 이렇게 지금 그동안 배워왔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과연 그러냐 보자 이거지. 독재가 반드시 나쁘냐? 독재가 안 나쁠 때도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백성의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좋다고 했답니까 그때? 그게 아니다, 그걸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이런 자본주의, 자유주의 쪽으로 끌고 땡긴 사람이 이승만이잖아. 그러니까 독재를 했단 말이야. 독재, 나쁜 독재 아니야.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속도로 만들고 뭐 포항 제철 만들고 할 때, 중화권 만들 때 누가 찬성했나 했어요? 아무도 찬성 안 했어요. 경제 뭐 야당 정치는 막 고속도로에 막 덜어눕고 막 이런 짓들을 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정희도 독재를 했어요. 독재가 나쁘냐 이지. 좋은 독재도 있단 말입니다. 독재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게 중요하지. 민주주의, 대중정치가 항상 좋으냐? 아니에요. 민주정치를 다수가 결정한 거 따라서 가니 누구나. 대표적인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게 무슨 쿠데타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다 선거로 해서 다수 당이 된 거야. 히틀러, 김일성, 다 공산주의자들이 다 민주주의 한다고 다 내세웠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이름이 뭡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야. 공산주의 운동인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다 했어요. 역사적으로. 스탈린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마르크스도 그랬어요. 소위 민주화. 그게 뭐냐? 대중들이 결정한다고 대중들에게 뭔가 의사결정권을 맡긴 것처럼 사기를 친 겁니다. 역사적인 사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지금도 사기치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사실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아니다 이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자유주의입니다.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자유야. 개인의 자유. 자유가 집단이 뭐 자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집단의 자유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항상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할 거냐 이죠. 남한테 간섭 안 받는 게 자유다. 맞죠? 그럼 뭐 할 거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다음에 가치가 있어야 돼. 그 가치. 그게 뭐냐? 저는 개인의 소명의 발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으로서 부여받은 소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하겠습니다. 예.